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수리과학부 홍영준입니다. 우선 휴가철인데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학관에 오셔서 강연을 들으려고 오는 또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과학관 관계자분들이랑 연구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요. 학부도 수학으로 받았고 그리고 박사도 수학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학자 이러면 되게 재미없이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응용수학자입니다. 네, 응용수학자여서 응용수학을 연구하고요. 그럼 응용수학이 뭐지?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미디어에 좀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응용수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런 응용수학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왜 인공지능을 하는데 왜 수학하는 사람이 하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뭐 친척분들 만나고 그런 자리에서 뭐 공부하냐 그러면 저 인공지능해요. 그러면 너 수학 전공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저희 그 이공계 쪽에선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수학을 했으니까는 인공지능을 당연히 연구할 수 있겠다. 그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그렇게 당연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려고 네 오늘 또 한 가지 또 그런 목표를 갖고 나왔고요.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치 해석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이게 지금 그 미국 수학회에서 그 수학의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분야를 막 나눠봤어요. 그래서 총 한 150개 정도의 대분류로 나누고 150개의 대분류마다 한 4-5개씩 소분류로 또 나눠집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떼어온 건데요. 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써 있잖아요. 저게 다 수학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 왜 수학은 이렇게 분야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했겠죠.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요. 그런 동안 이런저런 세부 분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피타고라스나 뭐 이런 되게 고대 수학자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했어요. 한 1600년대 정도만 했어도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세분화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는 자기 특화된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공학회나 경영학회, 경제학회 이런 데 가면은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들이 딱 들어가서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회를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은 저는 수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인데 내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저도 초반에 넘어가면은 저게 뭔 소리지?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수학의 분야가 많이 세분화돼 있고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전 그 중에서 응용수학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순수수학은 아마 대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 풀리는 난제를 증명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100만 원을 줄게.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순수수학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로 많이 나뉘죠. 그래서 뭐 해석학은 뭐 어떤 함수를 해석하는 거고 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형 같은 건데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기하학이 아닙니다. 기하학은 좀 더 훨씬 더 추상적이고요. 상상 속에 있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2차원에서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밑변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 그려가지고 각도 맞추고 이런 것들 잘 하진 않고요. 정말로 심오한 어떠한 차원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공간상에 있는 어떤 도형 물체가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그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즉 이런 게 더 연구가 되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하학, 위상수학의 그런 분야들입니다. 자, 근데 응용수학은 이제 뭘까요? 응용수학은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원래 수학은 사람들이 그냥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만 연구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수식이나 수학 같은 걸 연구했을 때
자기의 지적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쓸지를 목표를 딱 두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은 어떤 특정한 응용 분야가 사실은 다 있어요. 순수 수학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순수 수학 하시는 그 분야에서도 특정한 응용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응용 수학을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는 이 수학이 실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응용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 과학 계산, 인공지능, 금융 수학, 암호학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포함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금융 수학은 뭐 알겠죠? 이렇게 은행에서 퀀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한다. 암호학도 알겠죠? 이렇게 뭐 암호를 분석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TV 같은데 좀 보신 분들은 암호라는 게 이렇게 소수들의 이렇게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RSA 코드가 나온다. 뭐 이런 거 되게 간단한데 인공지능도 근데 인공지능은 수학이 어떻게 쓰이지? 과학 계산은 뭐지? 이 부분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세상의 문제를 수식으로 바꾸고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른지를 맞추고 그거를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리학, 공학, 경제학, 생물학, 의학, 지구과학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수식이 있고요. 그런 수식을 연구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 수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실제 생활에 리얼 월드라는 게 실제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저 위에 빨간 네모, 네 여기 좀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번역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택 네모가 진짜 실제 생활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비가 올까? 궁금하죠. 내일 날씨가 정말 더울까? 궁금하죠. 그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가뭄이 올까? 홍수가 될까? 그래서 이런 실제 생활을 우리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이런 분들이 공학자들이 이거를 아이디얼 모델,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모델로 바꿉니다. 이상적이라는 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상에 존재하는 그런 걸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모델, 그러니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아주 가장 좋은 완벽한 상황의 그런 모델로 우리가 이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식 같은 걸로 이렇게 정말 상상적으로 바꾸죠. 그런데 이거는 이상형은 찾을 수 없죠. 현실 세계에서. 네.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로 다시 내립니다. 매스메티컬 모델이라고 밑에 적은 거예요. 수학적인 모델로.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모델과 실제로 수학적인 모델 사이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얘를 바꾼 거니까요. 자, 날씨를 예측할 때 정말 날씨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요인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우리가 종이로 적을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얘를 이제 풀어야겠죠. 그렇죠? 이 수학적인 모델로 내리는 것도 수학자가고요. 수학을 풀어가지고 내일 정말 이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내일 비가 올지를 예측하는 것도 수학자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으니까 내일 비가 정말 오는지, 내일 온도가 몇 도인지 이걸 실제로 맞춰봐야 되겠죠. 맞춰봤어요.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왔어요. 맞춰봐요. 맞으면 그럼 나는 되게 좋은 모델을 갖고 있고 나는 맞은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틀렸던지 이게 틀렸던지 이게 틀렸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일로 가서 요거를 바꾸고 요거를 바꿔서 요거를 바꾸고 요거를 바꿔서 다시 맞춰보고 이것을 인류는 계속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것을 계속 반복해오고 이걸 통해서 인류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학자들의 역할이 많이 큽니다. 물론 공학자들, 과학자들도 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 수학자들도 많이 여기에 인볼브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수학적인 어떤 모델로 막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도 가끔 할 건데요. 모르겠다 그러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시험 보고 퀴즈 보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걸로 이제 이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는 쓰여진 것을 우리 이제 자 방정식 하면은 머리 아프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방정식이 막 되게 복잡하게 막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방정식을 막 풀잖아요. 그런데 모든 방정식은 풀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 있는 방정식만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게다가 얘는 그냥 방정식도 아니고 미분이 들어간 미분 방정식이에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안 풀려요, 손으로.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풀리니까 비슷하게나마 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근사한 값을 구해야 되겠죠. approximation. 그러니까 근사한다라는 거는 그거와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시속 60km로 가는 건데 사실 정확하게 60km가 아니잖아요. 내 차가 가는 게 59.125km, 60.277km 뭐 이 정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퉁쳐서 60k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근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솔루션이 루트 2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1.41414141 이렇게 가면은 대충 근사하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값들을 구하는 작업들이 이제 수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눈으로 봐야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손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구해서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과학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언제 처음 했었냐면요. 1920년대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네, 저기 왼쪽에 보이는 되게 공부 잘하게 생긴 저 선생님이 리차드슨이라는 분인데요. 저 이분이 수학자이자 기상과학자이자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 사진 때는 되게 노인이시지만은 1920년대에는 군인이었어요. 되게 젊은 군인이었는데 뭘 했냐면은 1차 세계 대전에서 그 세계 대전에 나가서 그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공부하시던 분이 구급차 운전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막 다치고 그런 걸 눈으로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떤 걸 했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자. 수학을 공부하자. 라는 결론에 딱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요. 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기상학자도 맞아가지고요. 그럼 뭘 공부하지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맞출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그 기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한번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복잡한 방정식을 막 만들어 연립 방정식으로 돼 있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걸 손으로 푸니까 안 풀리죠. 그리고 그 방정식이 너무너무 복잡한 걸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온도가 뭐 200도가 나오고 손으로 푸니까는 압력이 뭐 10 헥토파스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거를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푸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혼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실제로 이 사람 책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거는 사람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6만 4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줄다리기 하듯이 영차영치 하듯이 해서. 근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렇게 여기 컨덕터 지휘자가 가운데 딱 있고요. 여기 주변에 쭉 있는 게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빛을 이렇게 딱 비추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요. 저기 빛을 딱 비추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강의실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학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빛으로 한 명을 탁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막 계산을 손으로 하고 탁 비추면 그 사람이 손으로 막 계산을 6만 4천 명이 동시에 해야지 그러면은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카툰으로 그린 다음에 하하하 웃고 넘어갔어요. 너 말이 안 되니까 6만 4천 명이 어떻게 동시에 6만 4천 명의 그 잠실 주경기장보다 넓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그런 게 말이 안 됐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뭘로? 컴퓨터로. 1945년 정도에 이제 그 폰 노이만이랑 줄 차르니라는 그 전설적인
두 명의 수학자 물리학자가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기상 그 당시 이제 해양 방정식이죠. 해양 대기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서 정확한 결과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프린스턴 고등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분들이 폰 노이만이랑 줄 차르니에라는 두 분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컴퓨터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1940년대부터 미국이나 이제 소련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죠. 소련, 미국 이런 그런 군비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기상청에서는 대기 방정식을 풉니다. 굉장히 복잡한 대기 방정식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큰 기관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가면은 NOAA, 엔카 이런 데서 하고 유럽은 뭐 매드오피스나 ECMWF 이런 데서 다 이런 걸 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풀 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딱딱딱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프로그램 랭귀지가 필요해요. 내가 컴퓨터한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대화 소통 기관이 필요하죠. 그게 프로그램 랭귀지고요. 이런 랭귀지도 똑같이 발전하고 컴퓨터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한 90년대쯤에 그 TV에서 광고하던 제가 좋아하는 박찬호 선수가 삼보 컴퓨터 이런 거 막 광고했어요. 공 던지면서. 근데 그때 되게 커다란 컴퓨터 저희 아버지가 그걸 사주셨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은 똑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도 다 그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챗GPT나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이런 기본 처음 시작은 다 이런 과학 계산에서부터 다 시작이 해서 지금까지 그런 기본적 거기서 사실은 뭐 LLM이나 챗GPT에서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거의 예전부터 개발해왔던 그 알고리즘 위에서 차곡차곡 인류가 쌓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고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가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점프가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기술 자체는 도약하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60분 20분인가요? 80분 20분인가요? 60분 20분 알겠습니다. 네, 80분 20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뒷부분을 날리면 되니까 네. 저는 시간 엄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응용수학이면 그 얼마나 응용을 하냐? 자, 제가 기상 예측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더 확실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한 2011년인가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한번 발생했죠.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전한 게 아니라 터졌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요. 전 사실 그 당시 미국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게 근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태평양에다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쪽이 이제 진원지죠. 맨날 지진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사실 안 해요. 사실요. 그런데 일본은 엄청 걱정하고요. 여기 다 걱정하고요. 미국은 왜 걱정하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쓰나미는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캘리포니아, 여기가 멕시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부자 동네 여기 쫙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도 여기 샌디에고에 살았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산불도 그렇지만 이 쓰나미가 한번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부자들은 다 해안가에 살거든요. 그럼 해안가에서 쓰나미가 덮치면 다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쓰나미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나미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를 우리가 지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 기술로는요. 그러면 최소한 쓰나미가 오는 걸 우리가 빠르게 예측을 하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을 하지? 쓰나미를 모델링해 놓은 미분 방정식 수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풀면 쓰나미가 오는 시간보다 빠르게 풀면 그 쓰나미가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높은 파고로
오는지를 알면은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 눈으로 봐야죠. 이거를 이제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저희 같은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워싱턴 주립 대 수학과 교수님이 예측하신 건데요. 실제로 저 빨간색이로 갈수록 파도의 높이가 높은 겁니다. 파란색은 파도의 높이가 낮고요. 실제로 저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수학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파도가 번지고요. 굉장히 빠르게 번지죠. 네. 그래서 저 파도가 우리나라는 다행히 괜찮아요. 파도가 저기 캘리포니아랑 지금 샌프란시스코 먼저 닿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가가지고 저쪽에 얼마나 높은 파도가 해안가에 닿는지를 저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들이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오염류를 방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이거 사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태평양에서 그 해류가 오션이 그러니까 해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서큘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똑같이 미분 방정식에 놓고 풀면은 거기서 방출한 오염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서 우리나라를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할 수 있을 텐데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저기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저런 시뮬레이션 그룹한테 맡겨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룹이 컸으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원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못해서 너무 아쉬웠긴 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저런 거는 사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제 애니메이션 그 반지의 제왕 보면은 간달프가 담배를 파이프를 막 피잖아요. 그럼 파이프가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 요즘에 좀 많이 연구를 안 하지만은 메타버스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연기가 흐르고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요.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이제 흐르는 물질을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유체 역학, 그게 이제 계산과학인데요, 사실요. 그걸 이제 나비아스톡스라는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데 그거를 이제 풀면은 실제로 이렇게 담배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쓸까요? 실제로 픽사나 디즈니 같은데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저기 뭐죠? 그 눈의 여왕이었나? 디즈니에 나왔던 거? 겨울왕국.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기본 상식이 부족해서 프로즌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 겨울왕국에서 실제로 그런 눈을 막 던지고 막 엘사가 뭐 이렇게 막 뭘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그 조셉 체란이라는 UCLA 수학과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로 아예 맨날 거기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제가 얘기한 그런 유체가 이렇게 이런 대류 현상, 이런 대류 현상을 하면은 오염수가 방출돼가지고 언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은 공학자가 왠지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결국 수학자들이 많이 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보잉 같은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그 박사 말년차 때 뭐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돈을 벌지? 계속 그런 아카데미 잡을 잡아서 교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응용적인 걸 더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컨퍼런스에 제가 갈 때 이렇게 그 보잉 이런 회사 있잖아요. 비행기 회사. 그런 데서 이렇게 원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돼가지고 면접까지 봤었어요. 보잉 회사에서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이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 바람 저항을 견디는지 이게 비행기의 윙이거든요, 사실요. 이 윙 근처에서 이게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굉장히 샤프한 어떤 굉장히 급격하게 속도가 변하는 그런 층이 생겨요. 얇은 층이.
그걸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날개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파괴 검사 같은 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보잉에서 실제 비행기를 딱 갖다 놓고서 바람을 엄청 센 바람을 실제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와 비슷한 바람, 그럼 시속 뭐 몇백 킬로, 500킬로, 1000킬로 뭐 이런 데는 바람을 하겠죠, 불겠죠, 선풍기로. 그럼 그 바람은 엄청 비싼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선풍기 값이 전기 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목표가 언제까지 바람을 쐬냐? 비행기가 부러질 때까지. 그럼 비행기도 비싸죠. 바람 쏘는 것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하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놓고서 하면은 그런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잉이나 이런 데서도 수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날씨 예측 같은 것도 뭐 높새 바람이라고 하죠. 팬풍.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산맥이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제 비가 내리고 핫앤 드라이 에어가 일로 막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건조 고온 다습한 그 높새 바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미국은 산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산불이 미국은 한번 터지면은 서울시 면적만큼 뭐 산불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산불이 난 이유가 다 저것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 산타아나라는 그 산맥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쪽에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온 다습한 바람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온 다습한 바람이 막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할 때 저런 거를 먼저 연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그 계산 물질 역학이라는 그런 그 분야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빛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그런 이게 뭔 소리지? 아, 네. 네. 그 빛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됩니다. 편미분 방정식에 마찬가지로. 맥스웰 방정식이 굉장히 좋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을 잘 하면은 이런 파동, 빛 이런 것을 에너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실제 뭐냐면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나노 물질로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떤 물질로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태양광 패널을 딱 올려놓고 가장 높은 효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물질만 올려놓으면은 태양광 패널은 효율이 낮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최적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지? 그런 걸 연구할 때도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해가지고 가장 높은 효율을 갖는 태양광 패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논문에 나온 그림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빛이 뭔가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계산해서 얼마나 높은 그런 효율성을 갖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전통적인 그런 그 수치 해석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인공지능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인공지능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건 요즘에 많이 해야 돼. 되게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와. 네. 그 요즘에는 AI and Scien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실제로 그 엔비디아에서 그 엔비디아라고 그 GPU 만드는 회사 요즘 하도 TV에 나오죠. 그 젠센왕이라고 가죽 잠바 입고 나오는 그 아저씨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회사의 홈페이지 있는 걸 가져온 건데요. 거기는 우리는 AI for Science를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는 AI for Science, 그러니까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은 풍력 발전 같은 데서 이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풍력은요. 왜냐하면 모터가 이게 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풍력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원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학 계산을 통해서 했던 거를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AI 플러스 사이언스, 인공지능으로 과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과학 계산을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AI and Science를 잘 연구를 하면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이랑 노벨 화학상을 다 요분들은 정말로 AI 사이언스, 단백질 구조, 단백질 폴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로제타 알파 폴드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큰 인류의 컨트리뷰션을 했고요. 네, 저분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를 다지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두 분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노벨상 위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다 전설적인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양자물리, 고체물리, 유체물리,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물리 분야를 하고 싶은데 저분들이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인류가 얼마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이것이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을 자세히 열고 보면요. 인공지능 무엇하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보고서 규칙을 배우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수식을 이렇게 푸는 그런 작업만을 해주는데 그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어떤 수학이 들어가 있냐? 여기서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재미없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데이터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컴퓨터가 그 사진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뭐 다른 사진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진이 딱 들어가면 컴퓨터가 사진을 어떻게 사진인 줄 알까요? 그 사진은 픽셀로 된 어떤 그런 행렬이라고 하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뭐 1, 2, 3, 5, 7, 8, 9, 5, 7, 10, 20, 뭐 255, 0, 7, 8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로 된 어떤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행렬로 되어 있는 어떤 이 집합체들을 우리가 이런데 TV 같은 거 키우면 RGB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예, 그게 이제 세 개의 레드, 그린, 블루를 잘 섞으면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고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 흑백이 나오고요. 010101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는 사실 다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는 그 LLM에 넣는 챗GPT에 넣는 그런 글은 어떻게 변환이 되나요? 그것도 똑같이 벡터라는 어떤 숫자화를 시킵니다. 양화를 시켜가지고 글을 숫자화를 시켜가지고 변형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연산을 해서 숫자를 다시 글로 바꾸는 것이 LLM이 라는 그런 챗GPT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숫자로 바꾸는 순간 수학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숫자로 안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공지능은 결국 다 최적화를 거칩니다. 수학적 최적화를 모든 인공지능은 거쳐야 되는데 그 수학적 최적화를 거치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 학습 과정이 보면은 미분 경사학원법 최적화 미분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은 결국 다 수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가운데 계산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선형대 수학 이런 게 들어가고요. 모델의 일반화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함수 공간이나 해석학, 수렴 이론 이런 모든 각각의 인공지능의 거의 모든 톱니바퀴가 수학을 통해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기계공학자랑도 연구를 하고 전자공학자랑도 연구를 하고 컴퓨터과학자랑도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뭐 컴퓨터과학자가 저한테 코딩을 물어보진 않죠.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게 왜 되는지 알려줘.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좀 더 향상시켜줘. 이런 요구들을 항상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더 향상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보면은 결국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대에서 지금 제가 2020 제가 원래는 카이스트에 있다가 이번 학기부터 지난 학기부터 서울대로 옮겼는데요. 서울대에서 그냥 다음 학기에 제가 학부 인공지능 과목을 열면서 뭐 한 80명 정도 수강 인원 딱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학생 회장이 연락이 와서 이게 좀 더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신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수학과의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80명 이상 어떻게 신청을 해라고 하니까 공대랑 컴퓨터학과랑 이런 데서 신청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딱 풀어줬더니 200명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형 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너무 궁금한 게 왜 컴퓨터학과 애들은 자기네 과에도 열리는데 이걸 왜 수학과에서 듣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그냥
어떤 코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것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수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요. 덩달아서 그 수학과에 있는 완전 순수 수학적인 뭐 미분기하라는 건 기하학을 미분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과목도 원래는 뭐 한 50명, 60명 듣던 과목을 막 100명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과장님이 왜 그렇게 듣냐라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들어야지 뭔가 공학적인 응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이 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미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보고 인터넷을 뭐 한글이나 영어나 다 검색을 해보고 자기들이 가장 이득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해 보통 가거든요. 학생들은요. 너무 당연한. 저도 학생 때는 당연히 내가 내 시간을 써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이 소중한 학부 수업인데 과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NYU라는 게 이제 뉴욕 대잖아요.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NYU가 NYU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당연히 많이 쓰겠죠. 거기에 이제 입학 요강이 뭔지 한번 이렇게 제가 진짜로 그냥 캡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해석을 해줄게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려면 너는 다음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NIU의 데이터과학대학원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미적분학, 뭐 그렇죠. 미적분학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선형대 수학. 이것도 수학이네. 그리고 세 번째 뭐 컴퓨터 사이언스. 오케이. 당연히 이제 코딩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 미적분학 2, 확률, 통계, 그리고 어드밴스드 피직스 등등의 with heavy mathematical content, 즉 그 깊은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과목들, 공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깊은 수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 네 개를 듣지 않으면 그 학교에 지원조차 못해요. 대학원 석사에.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세 개가 수학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이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도 전혀 틀리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그 어디 외국에 있는 웹에서 따온 건데요. 네. 그 AI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저만큼 있으면은 쟤네들은 뭐 미적분학, 뭐 기하학, 뭐 수치 해석, 뭐 무슨 컨벡스 아날리시스, 확률론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만큼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사실 이 뒤에 좀 인공신경망의 기초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어요. 네. 네. 결국 이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F1, F2, F3, X 들어가고 이거 수학이죠. 아, 그래. 수학이구나. 네. 그런 딱 센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 수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사실은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AI는 사실 인공신경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결국 다 수식으로 되어 있고 수학 합성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합성함수들로 되어 있고 합성함수들의 어떤 합성곱들로 대부분 다 표현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인공신경망의 기초는 다 복잡하게 보여도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거 뭐 어떤 함수겠죠? 네, 네 그런 이런 함수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최적화를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가장 옵티말한 가장 최적화된 값을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장 최적화된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 점을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함수에서 가장 낮은 점, 가장 최소값, 가장 최적화된 점을 구하고 싶을 때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밑으로 딱 내려간다. 네,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네,
수학으로 우리가 다 증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증명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그런 직관을 가지고서 좋은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AI 수학 그리고 과학 이게 뭐냐?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뭐 기상 예측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연구재단에서 그 국책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야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날씨가. 그렇죠? 덥죠, 요즘에. 그리고 비도 올 때 국지성으로 막 쏟아지고, 그리고 최근까지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얼마 전에 뭐 인천이랑 이쪽에서 엄청 홍수가 났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저쪽은 가뭄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온열 질환 때문에 막 되게 많이들 힘들어가지고 오늘도 막 재난 경보가 막 아까 운전해서 오는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예측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과학 계산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합니다. AI를 통해서 하는데 그 AI를 통해서 기상 예측을 하는 그 팀에 제가 세 그 연구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랑 그 서울대학교 함유은 교수님이랑 그리고 카이스트 김현우 교수님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극한 폭우를 예측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유의미하게 만들어냈고요. 네, 이 유의미하게 만든 것을 통해 가지고 기상과학원이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기상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기상이 맞지 않는다고 그 홍영준 교수 욕하지 마시고요. 네, 어렵습니다. 그만큼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요.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렵고 중요하냐면요. 저기 오른쪽에 화웨이 아시죠? 중국 회사. 엔비디아도 아시죠? 그런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구글 다 아시죠? 네,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뭐 여긴 적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네, 이런 큰 회사들이 뛰어들었어요. 기상 예측을 하는데. 왜 뛰어들었을까? 기상 예측한다고 뭐 구글에서 뭐 이렇게 좋을 게 없잖아요. 왜 뛰어들었냐? 그럼 구글에서 알파고를 만들었죠. 바둑을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왜 만들었을까요? 바둑 이겨서 인류에 어떤 영향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구글의 딥마인드나 이런 데 있는 이 친구들은 돈을 버는 거에 이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 인류가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으로 이세돌, 우리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려고 만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하는 것이 기상 관련입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복을 해보자라는 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상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니까는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발견했고 저런 큰 회사들도 뛰어들어서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여줘. 이게 실제로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요. 한반도 지역에서 이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에서 이 기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아요. 레이더라든지 위성 사진이라든지 데이터는 수십 년간 쌓여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필요 없는 데이터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1980년대의 기상 데이터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왜냐면 온도가 많이 변했어요. 기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다루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레이더 이미지를 예측하는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9시 뉴스, 8시 뉴스 보면 마지막에 이제 기상 이렇게 날씨 예측하면서 이렇게 레이더 사진이 시간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그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되게 불규칙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빨개졌다 파래졌다가 번쩍번쩍하고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지? 1시간 뒤에 걔가 어떤 사진이 될지를 어떻게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것을 그럴싸하게 더 잘 예측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상 예측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기상 예보는 기상과학원에서 알파 웨더라는 모델을 초기 모델을 지금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로 통해서 보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아마 점점 더 좋은 모델이 올라가고 점점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런 생성 모델인데요. 이 생성 모델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지브리 사진 넣어가지고 지브리 형태로 사진 만들어줘. 이게 지브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생성 모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이런 기계학습에서의 생성 모델이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비단 지브리 형태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생성 모델은 재밌긴 하지만은 산업적으로 효과는 크게 없겠죠. 아 물론 거기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요. 그런 걸 해준 업체는요. 근데 이게 인류의 어떤 난제를 해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생성 모델이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정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걸 예측. 그러니까 딱 그 지브리 사진 생각하면 돼요. 내 사진을 넣은 다음에 지브리 형태로 사진으로 바꿔줘. 만화 형태로 바꿔줘. 이런 것들이 생성 모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기존 것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 생성 모델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생성 모델은 사실은 이런 수학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그냥 생성 모델도 어떤 수학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 모델 통해서 하면은 생성 모델이 하는 게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림에서 꽃들을 생성해봐 이러면 이렇게 다양한 꽃들을 확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공학적인 쓰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은 이제 그림 생성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지? 좀 재미없게 생긴 그림인데 노이즈 레벨로 갔다가 이제 새로운 그림들을 비슷한 것들을 생성을 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3D 프린터라고 들어보셨나요? 3D 프린터가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실제 물체들을 찍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격자 형태로 돼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격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생겨 있는 이 격자들이요. 계속 반복이 돼 가지고 그런 물질이 딱 찍혀 나오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3D 프린터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딱 만들 때 그 물체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뭔가 기계적인 특성이 되게 뛰어나거나 전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우리가 생성 모델로 이 격자를 어떤 모양인지를 생성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제가 실제로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아니고 다음 거다. 여기 넣지 않네요. 요 그림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한 연구랑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만들 때 임플란트가 이빨 말고요. 뼈에 심는 그 어르신들 하는 임플란트. 뼈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딱 심는데 이 임플란트 골반 같은 거 심는 거예요. 근데 딱 심었을 때 체중이 골반 인공뼈를 눌러요. 그럼 체중이 인공뼈를 누르면은 내가 이걸 눌렀어요. 그럼 케이크를 딱 찌부시키면 케이크 뚱뚱해지죠. 근데 내가 이걸 눌렀는데 이렇게 홀쭉하게 눌릴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가운데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뚫렸을 때 다공성일 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렀는데 홀쭉해지죠. 그러면 얘는 임플란트 만들 때 얘가 더 좋겠죠. 왜냐면 내가 눌렀는데 얘가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신장이나 다른 장기를 골반에 있는 뼈가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건 좋은 임플란트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눌렀는데 홀쭉해져. 그러면은 임플란트 오래오래 사용해도 얘가 내 장기를 누를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쭉해지는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계에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네거티브 포화성 레이쇼를 갖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연계에 잘 없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을 하니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의 생성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학적인 그런 확률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화학 구조도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고 원래 한 5분 10분 정도는 이제 좀 딴 얘기를 하려고. 네네네. 네네네.
그 좀 딴 얘기를 그러니까 좀 너무 이런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좀 예, 잡소리도 좀 하려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5분 10분 준비했는데요. 그, 그 제가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수학 공부해요. 이러면은 약간 반응이 와 이게 아니라 제 아내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아내한테 직업이 뭐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러면 와 멋있어요 이래요. 근데 어디 가서 직업이 뭐세요? 전 수학 공부해. 그럼 약간 이래요. 약간 그게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머릿속에 붙어 있는 약간 생각이 수학은 뭔가 약간 진절머리 나고 좀 다시 볼 필요 없고 그리고 가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도대체 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조카도 맨날 삼촌 나 수학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래요. 그러면 하지 마 이래요. 저는 그냥. 근데 이제 하지 마. 그 얘기할 때마다 저희 형한테 혼나긴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수학을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수학을 두려워하냐면요. 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트라우마.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등급을 나눴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점수화를 시켜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을 두려워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여기 온 분들은 수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밌어하는 분들이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수학을 전공할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좀 천재적이지 않고 좀 재능이 없고 잘 못할까봐 나는 이거를 못해 너무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천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하지만은 그게 모든 거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구는 오래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꽤 믿는 편이에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도 뭐 이렇게 뭐 정말 독보적으로 막 모든 과에 있는 모든 친구들보다 막 월등하게 이런 적은 사실 없었고요. 대학원 가서도 제가 막 월등하게 막 누구보다도 막 항상 뛰어나가지고 앞서 나가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딱 대학원을 갔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딱 갔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명이 이제 북경대에서 온 친구였고요. 한 명이 그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과학원에서 온 친구였고요. 뒤에 온 친구가 인도의 IIT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친해져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 근데 너무 좌절을 했어요. 나는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얘네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결국 다 도중에 포기했어요. 포기하고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보다 못했는데 점수도 낮았는데 이 친구들 A 플러스 받을 때 저는 A 받았는데 저는 하지만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어요. 왜냐면은 난 이게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없어지고 이제 저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너는 네가 이걸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이거의 전문가가 됐구나라고 어느새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수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꾸준하고 오래 하는 거지. 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꽤 좋아합니다. 수학 공부가 왜 좋은가요? 네,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했죠. 수학 공부하면은 물론 그 순수 수학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치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순수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가치는 정말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순수 수학 하시는 분들의 가치를 한번 응용 수학이랑 사실 순수 수학이 다르지 않대요. 가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은 다 알죠? 네.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고요. 차근차근 개발이 된 거예요. 한 그것보다 한 100년 정도 전쯤에 리만이라는 어떤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재미로 공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하학이나 이런 건 다 평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데서. 근데 이게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얘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하학을 전개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분은 천재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이 혼자서 리만 기하학이라는 걸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좋아, 난 역시 똑똑해. 이러고 이제 그 리만 기하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적으로 그 지구 같은 데서의 이 중력 이런 영향 같은 걸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옆방에 있는 프린스턴의 고등과학원에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옆방에 있는 ETH 있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옆방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분도 굉장히 전설적인 수학자인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게 안 풀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야 그거 리만 기하학 같은데? 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리만 기하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만 기하학을 물리적으로 바꿔가지고 하신 게 거의 상대성 이론의 거의 전신입니다. 네, 그 이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어드밴스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그리고 100년 뒤에 만들어졌죠. 그 100년 뒤에 상대성 이론을 지금 우리는 실제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GPS. 여러분들이 저 티맵 키고 왔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지상이랑 인공위성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그 간극을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정을 해주는데 그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써가지고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티맵을 켤 때 좌회전하십시오를 못합니다. 네, 좌회전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보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년이 걸렸죠. 리만이,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티맵까지. 그래서 리만은 수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물리학자지만은 이제 응용 물리학자, 뭐 응용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학까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순수 수학자들이 막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하는 게 200년만 기다려달라고. 200년만 기다려주시면 이게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도 비슷하거든요. 인공지능에다 쓰이는 수많은 어떤 방법론들이 실제 저의 경험인데요. 네, 저희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디펜스 할 때였고요. 제가 졸업돼서 콘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인디애나 대학교인데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민티라는 되게 유명하신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민티라는 수학자가 그냥 함수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막 연구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저 그때 그냥 그거를 저희 학교 교수님 그 은퇴하신 교수님 거니까는 막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생성 모델 아까 얘기한 생성 모델 연구를 하는데 뭔가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채우면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때 그 민티라는 1950년대 수학자가 쓴 논문을 제가 방법론을 그대로 써가지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0년이 걸렸는데 지금 한 70년이면 되나? 이런 생각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학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응용 수학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거의 한 50분 동안 떠들었으니까 네,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가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워라벨이라는 work life balance잖아요. 네, 이 얘기하면은 제 대학원 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워크랑 라이프가 구별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 삶이고 그게 워크이고 그냥 그게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제 학생들한테 강요하진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꽤 중요한 그런 저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해야지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척 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은 되게 괴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면 하면 좋고요. 그리고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날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생각이 산을 옮긴다고. 네, 프랑스 분이었는데요. 그 프랑스 속담이래요, 저게. 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산을 옮긴다. 이것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꾸준하게 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라는 거는 저기 테렌스 타우 교수님이 좋은 멘토가 되지 않아요. 좋은 멘토는 내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5년 정도 후에
닿을 수 있는 사람, 5년 10년 안에 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멘토이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박사 때 읽었던 책인데요. PH is not enough라는 책입니다. 박사학위 받고 나서 저 책을 읽고 굉장히 자주했는데요. 네, 저 책의 내용은 뭐 뻔히 박사학위 받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 이 책의 내용도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약간 5분 정도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부터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찰스 다윈, 종의 기원 그 진화론을 쓰신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도 도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